명불허전에 오니까 정말 명불허전입니다. 우리 초선 의원님들께서 공부하는 모임을 만드시고 또 우리 당의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또 연구하시고 또 새로운 그 희망을 보여주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정말 어렵게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과연 숙권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국민의힘에 이 나라를 맡겨도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아마도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번에 그 대통령 그 선거에 경선에 참여하신 분들이 10명이 넘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누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왜 대통령 선거에 나왔는지 아직 잘 모르고 계십니다. 저부터도 그 경선에 참여했다는 것을 잘 모르고 계세요, 사람들이. 이것은 이제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비전을 그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이 바로 그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불허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침에 이른 아침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세계와 소통하는 선진국형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내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고 공정과 정의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내로남불식 적폐청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재인 정부가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미래를 과연 누가 보여줄 수 있는가, 어떤 비전을 가진 리더가 나와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 모두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건대 내치와 외치를 아우를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세계와 소통하면서 국익을 관찰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명불허전에 계신 의원님들과 같이 어떤 대한민국을 새롭게 발전시킬 리더십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고 또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오늘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보시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7월 초에 UN 무역개발회의가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다시 편입을 시켰습니다. 64년에 이 UN 무역개발회의가 창설이 됐는데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간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최초입니다. 유일한 나라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한강의 기적의 결과이죠. 세계 인구 5천만 이상, 1인당 소득 3만 불 이상 가진 국가가 7나라밖에 없는데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2019년에 가입을 해서 사실상 한국은 G7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 해외 수출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65년 만에 최대의 우리 수출 성과가 나왔다. 시스템 반도체, 친환경 차, 자동차, 고부가 가치 선박, 또 올레드, 이런 그 주력 상품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계속 수출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그 규모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 가지고 있는 위상과 국내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국민의 삶의 질과 정치 문화는 아직도 어렵고 특히 정치 문화는 아직도 후진적입니다. 청와대는 우리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근무를 하는 곳인데 이곳이 너무 국민들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권력은 집중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제왕적 대통령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 청와대에서 5년 동안 대통령을 모시고 비서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청와대가 얼마나 격리되어 있는 곳인지, 그리고 지금 21세기형 이런 선진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청와대가 얼마나 바뀌어야 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청와대 그 본관의 그 건물이 너무 궁궐식으로 되어 있고 대통령과 국민들을 격리시키는 그러한 문화이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청와대 본관을 대통령 박물관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역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에서부터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그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물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청와대를 국민한테 돌려주고 대통령은 밑에 그 비서들과 같이 24시간 호흡할 수 있는 현대식의 첨단 정보 기술을 가진 그러한 그 업무 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근무를 하지 않으면 24시간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런 정치, 경제, 안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할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정수석실은 지금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이렇게 5대 사정기관들이 전부 정보와 권력을 집중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정수석실을 폐지해서 이 기능을 사정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각 기능이 각 제자리로 돌려줘야 된다. 그래야만 불행한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나서 불행해지는 대통령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어려운 거 부동산이죠. 이게 지금 26번 정책이 나왔는데 부동산 전문가들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의 누더기 땜질식 정책이 되어 있습니다. 민생 파탄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죠. 이것은 무모한 정책이고 전혀 준비 안 된 그야말로 임기응변식 정책입니다. 결국은 집값이 폭등하고 또 전세 시장의 씨가 마르고 전부 월세로 지금 다 돌려가고 있고 그 이중 가격이 형성이 되고 집 없는 서민들은 지금 앞길이 참 캄캄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살고 싶은 집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자유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 정부는 그 자유를 뺏어간 것입니다. 소위 부동산의 거주의 사다리를 발로 차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임대차 3법을 폐지하고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개혁을 하겠습니다. 또 용적률이나 건폐율 규제 완화하고 또 재개발, 재건축 추진하고 공공 주도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주택 정책을 민간 주도로 바꾸어서 공급이 많이 이루어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정책은 새로 짓는 공급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주택이 잘 거래가 돼야 주택이 공급이 되는데 거래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규제와 세금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완화하고 지금 현재 있는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동산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경제 전문가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윤창현 의원님도 계십니다만은 이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소득 주도 성장은 무모한 정치 실험입니다. 소득이 오르면 경제가 성장한다? 그게 아니라 거꾸로 돼야 되겠죠. 경제가 성장해야 소득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올라가려면 역시 일자리가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고 일자리 주도 성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소득 5만 불 시대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 풀고 세금 내리고 경제 활력을 만들어서 기업이 투자하도록 만들어줘야 일자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청년 일자리가 없어서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인데 저는 기업들이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게는 법인세를 낮춰줘서 그 기업이 스스로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간 기업들이 다시 우리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인센티브, 결국 세제 그리고 정책 지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 입체적인 경제 살리기 정책을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든지 확실하게 추진해야 되겠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그 노동 개혁 이루어야 합니다. 그동안에 미뤄왔는데 이제 더 이상 한국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대로 귀족 노조들이 주도하는 그런 노동시장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또 제가 중소기업 그 현장에, 스타트업 현장에 가보니까 주 52시간 때문에 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주 52시간 누가 일을 일주일에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위해서는 52시간의 그 족쇄를 풀어줘야만 밤에도 연구를 할 수 있고 기술할 수 있고 또 그러한 기업의 활로를 열기 위해서는 유연하게 산업별로 지역별로 적용을 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병역 특례도 내년부터 이제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에서 작은 기업에서 CTO가 있는데 내년에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기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역 특례 제도도 연장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정말 우리의 재정,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합니다. 지금 실버 일자리가 없어서 노인 빈곤, 노인 자살률이 OECD에서 가장 높고 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니까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의 글로벌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 노인들의 일자리는 얻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국가가 이러한 평생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재정을 다시 건전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개혁을 해야 됩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가 지금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국민연금에 기여하는 금액 조정을 하고 또 수급하는 기간을 조정을 해서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려서 다음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이것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호소하고 동의를 구해서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부가 하는 일 중에 거꾸로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탄소 중립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가장 친환경적이고 탄소 중립으로 갈 수 있는 원전을 폐기하게, 탈원전을 정책을 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전을 탈피하고 신재생 에너지로 간다는 것은 갑자기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태양력, 풍력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원전은 안정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친환경 발전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세계에서 5대 원전 강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의 총집결체인 원전을 앞으로도 계속 지속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혁명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그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또 대학생들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교육부에서 규제를 많이 하고 또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에서부터 과목에서부터 그리고 또 이 대학 행정과 관련해서 너무나 간섭을 많이 하고 있어서 교육부에서 대학을 떼어내서 차라리 혁신 전략 부서를 새로 만들어서 대학 교육을 자유화시켜주고 그것이 R&D의 핵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를 거의 해체하는 수준으로 혁신해야만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 그 동력이 가능하고 인재 양성이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시대에 AI 인공지능을 이용한 학습이 이제 밀려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캠퍼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그 디지털을 통한 학습 체제, 예를 들어서 영어 교육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가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 AI 학습을 통해서 본인의 실력을 바로 인공지능이 판단을 하고 선생님은 거기서 모니터링을 해서 학생별로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왔기 때문에 영어 교육도 질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그 잠재력이 대단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래형, 이런 지속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부를 해체하고 혁신전략부를 신설해야 된다. 그 전에 그 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그 이주호 장관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는 그동안에 뭐 많은 발전도 있었습니다만은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제왕적 대통령, 불통 청와대, 그리고 여당은 여당이 독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지금 상황입니다. 여야 간의 상생은커녕 대화도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언론 징벌 손배법을 내놨는데 표현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데 이것을 훼손하는 이러한 법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무책임하고 무능하다 보니까 자꾸 규제를 하고 자꾸 편을 가르고 그리고 상대방을 옥죄이는 이러한 법들을 계속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우리 대한민국은 내부적인 소모적 갈등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우물한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문 닫고 여기서 여야 간에 이러한 소모적 갈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국가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를 선진화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외교통상위원장을 하면서 이제 외국에 많은 의원 외교를 하러 다니는데 2008년에 그 조 바이든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을 만나서 집무실에서 환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 외교위원장은 부통령 제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오바마 후보로부터. 그래서 그때 그 부통령 제의를 받고 8년 동안 부통령을 하고 4년 쉬었다가 이번에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죠. 바이든 대통령이 저한테 만나자마자 So, Chairman Park, when are you running for president? 이렇게 질문을 해서 제가 좀 당황하면서 sometime in the future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언젠가 미래에는 대통령에 나갈 겁니다 했는데 13년이 지나서 그 질문을 한 당사자인 바이든 위원장은 1월 달에 대통령에 취임을 했고 저는 우리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아주 감회가 새롭고요. 말이 시가 돼서 현실화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글로벌한 그런 리더십을 이제 대한민국이 발휘해야 될 때가 왔고 그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리스크가 아니라 대통령 찬스가 돼야만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세계가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세 나라가 있죠. 중국, 일본, 러시아, 시진핑 주석, 그 다음에 푸틴 대통령, 또 스가 총리. 이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을 늘 바라보고 있고 또 한국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도 생각하지만 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것을 늘 고민하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의 이러한 강대국 사이에서 21세기에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생존 전략이 필요하고 국제적인 역할과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미국과 동맹을 돈독하게 유지하면서 중국과는 실리적으로 자주 외교를 하고 또 일본과는 지금 최악의 관계에 있습니다만은 관계 개선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미국과의 공통의 동맹을 통해서 서로 이익을 찾아야 됩니다. 또 러시아는 그동안에 한국과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협력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러시아는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연해주 개발이라든지 또는 북극 항로 개척 이러한 것이 우리의 국익에 아주 중요한 도움이 되는 그런 방안들이죠. 그리고 아시아 인도 태평양 지역에는 인도라는 커다란 나라가 있고 또 호주가 있고 그래서 지금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잘 아시다시피 이 네 나라가 인도 태평양의 민주주의 연합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법치주의, 인권,
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 이러한 핵심 가치들을 공유하는 그런 새로운 질서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이런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인데 저는 여기에 한국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실리적인 국익을 떠나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유럽에 있는 그 소위 삼두마차죠. 영국, 프랑스, 독일 이 나라들이 지금 전부 인도 태평양으로 오고 있습니다. 왜? 미래의 국제 질서는 인도 태평양이 만든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영국은 유럽에서 브렉시트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영국이 과거에 인도 식민지를 했고 또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게 다 영연방 국가고 또 일본과는 동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나라는 지금 인도 태평양 지역에 영국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독일이나 불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 군함을 보내고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대단히 중요하고도 가장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내적으로 소모적인 갈등을 하고 있는 사이에 인도 태평양이 우리에게 커다란 기회를 주는 새로운 지역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것은 내치와 외치를 연결시켜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하자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소위 G7 아니면 G8 세계 8강으로서 역할을 하자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이 G7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존재 의미가 그렇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왜? 대통령 자신이 스스로 글로벌 세일즈를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은 거죠. 얼마나 아까운 기회입니까? 이분들하고 만나서 담판을 하고 협상을 하고 한국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공통의 전략을 마련하고는 대통령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G7에 가서 이러한 외교를 해야 되는데 준비 안 된 초보 운전, 여러분 국민들이 참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지금 현재 국제적인 현상은 미국과 중국이 기술 패권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핵무기나 미사일이나 전투기나 군함이나 군병력 이런 것들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반도체, 인공지능, 5G 그리고 6G, 무인기, 양자 컴퓨팅 이런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전쟁은 반도체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와 안보의 영역이 무너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안미 경중 이런 얘기도 하는 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안보 이퀄 경제고 경제 이퀄 안보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그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가야 될 것인지 이런 글로벌 리더십이 대단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경제 안보 동맹 네트워크가 미국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반도체, 배터리, 또 백신, 히토류 모든 분야에서 미국과 한국의 협력할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거죠. 반도체 하나만 봐도 대만과 한국이 세계에서 43%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반도체 생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 안보적 전략적 지위가 대단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계 각국들이 한국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대단히 주목을 하고 있죠. 최근에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나라가 더 중요하냐 이렇게 우리 국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전경련의 여론조사인데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6%가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이 중요하다. 70% 이상이 경제를 위해서 미국이 중요하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한중 관계는 내년에 이제 30년입니다. 수교 30년인데 그 사이에
소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그리고 중국이 우리나라의 수출의 약 26%를 차지하는 최대 무역 상대국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 과거부터 가지고 있는 시각이 중화주의입니다. 중국 중심주의.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은 다 변방에 있는 나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주도하는 경제 영역에 이 나라들이 포함이 돼야 되고, 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중국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른 나라에 대해서 필요하면 그런 부당한 간섭도 서슴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중국 자체가 이런 권위주의 정권으로 일당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사드 문제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들여놓은 사드에 대해서 이것은 해라 하지 마라, 또 뭐 미국의 미사일 방위 체제에 들어가지 마라, 한미일 간에 협력하지 마라, 이런 소위 삼불 정책을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주권 침해이자 내정 간섭입니다. 또 고구려의 역사도 변방의 역사로 동북공정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김치와 한복도 중국이 원래 만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우리 BTS, 참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팝 그룹이 밴 플리트 상을 받으면서 미국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한반도의 평화가 지켜졌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중국의 네티즌들이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깜짝 놀랐죠. 그래서 중국이 이 아시아에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것, 글로벌한 영향력이 있는 것은 다 인정을 하지만, 다른 나라와 상대를 할 때는 국제 규범을 지키면서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내정 간섭이나 주권 침해나 또는 부당한 간섭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중국에 대해서는 실리적으로 당당하게 주권 외교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중국과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얼마 전에 그 호주에서 나온 책입니다. 중국의 조용한 침공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호주가 중국과 아주 경제 관계도 굉장히 심화되어 있고, 또 이런 그 자원들을 중국에 전부 수출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호주에 대해서 경제적인 보복을 취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과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호주의 어느 지식인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이분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사례를 바탕으로 볼 때 한국과 호주는 최근에 중국의 이런 경제적인 압박에 의해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또 중국의 그 공산당의 기본 전략은 한국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호주의 사례를 잘 참고해서 중국과 상대를 할 때 한국이 심사숙고해야 될 것이다, 이런 책입니다. 미중 경쟁 속에서 우리 한국의 2030 젊은 세대의 인식을 지난번에 한국 리서치와 한국일보에서 조사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역시 호감을 가진 국가 중에 미국,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북한, 그 다음에 중국. 그래서 중국에 대한 그 인식이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나빠지고 있다, 이런 걸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일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사, 독도, 그 다음에 지소미아,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래서 역사, 영토, 환경 문제,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지금 다 터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일 관계가 이런 식으로 계속 벌어지게 되면 양국의 둘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하고 있는, 충돌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협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번에 도쿄올림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이 간다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됐죠. 저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애석하게 생각을 하죠. 올림픽은 정치 행사는 아니지만 그것을 우리 옆나라로서 축하해주고 우리 선수들이 가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현장에 가서 격려해주고 싶은데, 우리 대통령이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구나, 이런 느낌을 줬습니다. 물론 1차적인 책임은 일본에 있지만 그동안의 한일 관계를 제대로
발전 못 시키고 방치한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한일 관계 개선은 차기 정부에서 해야 될 일로 넘어왔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민주주의 연합체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여론도 이런 민주주의 연합체를 지지합니까? 아니면 중국이 추진하는 1대1로를 추진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61대 36 정도, 거의 한 2배 정도 쿼드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나오고 있죠. 남북관계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이 남북관계는 뭐 잘 아시다시피 참 예측할 수가 없고, 갑자기 느닷없이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폭파한다든지, 또 우리 해수부의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표류하고 있을 때 북한이 이것을 원격으로 그 사살을 하고 화형을 해서 거기서 이렇게 인명을 희생시킨 이런 사건들이 나고 있죠. 우리 국민들이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이 도대체 왜 이럴까? 남북관계가 평화 공존으로 우선 가야 될 텐데 평화 공존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또 북한의 그 노동당 부부장이 갑자기 기습 담화를 발표해서 한미 연합훈련 이거 하면은 재미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호응해서 우리 정부가 안보 대응은 유연하게 해야 되고 한미 연합훈련은 연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이거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결국 북한의 눈치를 보고 대북 굴종밖에 안 되는 거죠. 북한은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핵무장을 하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겠다. 근데 우리는 안보를 포기하고 이런 그 북한에 대해서 굴종을 하는 이런 작은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 남북관계가 과연 제대로 이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측 가능한 남북관계를 만드는 것이 바로 다음 정부의 책임이다. 이 정부에는 더 이상 우리가 기대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핵을 가진 북한이 있는 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우리가 제대로 과연 지킬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한미 동맹을 통해서 이런 그 군사 균형을 유지하면서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로 갈 수 있도록 설득을 하고 제재를 하고 압박을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글로벌 이슈 중에 이번에 우리 그 대선 경선에 나온 후보들이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이것이 이제 전 인류의 공통된 도전입니다. 계속해서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면서 지구의 이상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유럽에서 큰 홍수가 있었는데 많은 인명이 피해가 됐죠. 또 북극은 지금 이렇게 녹아내리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글로벌 협력이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가장 앞장서는 나라가 한국이 돼야 된다. 물론 기업들 입장에서는 커다란 부담도 됩니다. 이산화탄소를 줄이면서 친환경으로 이런 생산체제를 바꾸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소위 ESG 경영, 이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이제 의무입니다. 또 국가 경영도 ESG 경영을 도입해야 되겠다. 그래야만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고 미래형 일자리, 글로벌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그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혁명은 인공지능 혁명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에 있어서도 인공지능의 학습 체제를 도입을 하고, 또 국가 경영에 있어서도, 또 그리고 우리의 그 외교 전략에 있어서도 이러한 글로벌한 기술 동맹을 맺어서 한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커다란 지금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또 백신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K-방역 잘한다고 자화자찬하다가 백신 대란이 일어나고 이제는 예약 참사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 국민의힘에서 작년부터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해결책은 백신이다. 그런데 백신을 빨리 시급하게 좋은 백신을 확보해서 국민들에게 접종을 하지 않으면 이 백신 사태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필요하면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백신 스와프를 해서 남는 여유분의 백신을 우리가 먼저 빌려 쓰고,
우리가 생산하거나 확보해서 되갚는 백신 스와프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저와 최형두 의원이 미국에 직접 가서 야당의 의원 외교를 통해서 대한민국과 스왑을 해야 되고 특히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백신을 공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나마 다행으로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한국 군을 위해서 백신을 공급을 해서 지금 예비군과 민방위 하는 분들이 백신을 접종을 하게 됐죠. 그 사이에 이스라엘과는 백신 스왑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70만 개의 파이자 백신을 이스라엘이 여유분을 우리한테 제공을 하고 우리는 나중에 이거 갚아야 됩니다. 똑같은 백신으로. 얼마든지 이런 백신 협력이 가능한데 이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방치를 하고 이제 백신 대란이 일어나서 3분기에 수천만 개의 백신이 들어온다는 말은 결국 허언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는 우리가 백신을 구하러 발을 동동 구를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메이드 인 코리아 백신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공급을 해야 되겠다. 한국이 아시아의 백신 허브가 돼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첨단 백신 기술을 도입하고 한국의 바이오 생산 능력과 결합시켜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필요한 나라들에게 백신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보건의료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주기술인데요. 지금 이제 여기 우리 조명희 의원님 우주기술 최고 전문가 계십니다만은 지금 미국은 달나라에 가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가동을 하고 있고 한국이 10번째로 가입을 해서 국제적인 이런 탐험 계획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이 우주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과학기술을 총체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인재 양성을 해야 되고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되고 과학기술의 새로운 혁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과학기술 부총리를 신설을 해서 이러한 우주기술을 포함한 백신, 인공지능, 청정에너지, 바이오 이 분야에서 먹거리를 찾지 않으면 21세기에 우리의 앞으로 나아갈 미래가 어둡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면, 정권 교체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오늘 명불허전에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치와 외치를 아우르는 선진국형 리더십이 필요한 때가 왔고, 그것을 우리 당은 국민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